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당사자의 어떤 자격을 체크하는 것 중에 앞서 조금씩 얘기했던 당사자 자격이 한차차로 나오는데 다른 교과서와 달리고서는 보니까 4-51 물품 보니까 제목을 당사자 적격과 소의 이익을 같이 묶어놨네요. 보통 교과서는 그렇게는 안 묶어놓는데 다만 보통 교과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당사자 적격은 주체에 관한 거고 소의 이익은 대상, 객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교과서를 읽어보든. 그래서 내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당사자 적격은 주체 측면에서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그 사람 기준으로 있느냐고, 소의 이익은 대상 기준으로 이 분쟁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한편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 능력과 대비돼서 어떤 개념이었냐면 자격은 자격인데 당사자 능력은 어떤 사건의 그 구체적인 것을 보지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자격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법인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구체적 사건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격을 따지는 것이며, 한편 당사자 적격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이 이행소송의 경우는 확인소송, 형성소송이라는 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 중에 형성소송과 확인소송은 별개지만 제일 흔한 이행소송은 실제는 당사자 적격이 특별히 문제가 또 안 돼요. 왜?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그 사람으로부터 지목된 자가 피고예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준 거면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는 거고, 즉 채무자인 피고로 몰린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널 피고로 삼았는데 이게 실제 돈 갚을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게 당사자 적격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지만 그 당사자 적격의 개념은 문제하지 않고 그냥 청구 기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행소송에서는 주장 자체로만 당사자 적격을 따져요. 주장 자체로만. 그래서 내가 주장 자체로 Y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 근데 실제는 안 빌려줬어요. 실제는 빌려준 게 부정돼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 자체로는 자기가 돈 빌려줬다고 우기니까 그것만으로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까지를 반영해서 돈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당사자 적격이 이다 아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주장 자체로 돈 빌려줬다고 하면 일단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 돈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기착되면 그건 원고의 청구가 본안 판결 가서 기각되는 것이고, 주장 자체로 내가 빌려줬다고 하면 일단은 당사자 적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장 자체에 의해서도 자기가 돈 빌려준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원고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Z가 자기 스스로 이 돈 빌려준 게 아니면서도 원고로 등장하는 경우 중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장해봤자 당사자 적격이 그럼 없게 되는 거죠. 제3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데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X가 Y 갖고 있는 채권의 주인공은 X와 Y인데도 불구하고 이 Z가 원고라는 주인공의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있게 특이하게 인정해주는 제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념이 소송담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소송담당. 즉 제3자의 소송담당. 그럼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그 원인에 따라서 소송담당 중에는 법정 소송담당과 임의적 소송담당이 있다고 이미 설명을 했죠. 법정 소송담당이 대표적인 것은 파산관제인.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는 파산관제인이 그 채무자 파산된 사람의 재산을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사후인지 청구에 있어서 피고 측으로 피고가 적격이 있게 되는 검사. 이게 원래 자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에 의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민법에서 404조에 나오는 채권자 대인권에 기한 어떤 그 사건에서 소송사 행사했을 때 그 채권자 대의 소송의 그 Z 이 개념을 생각해보면 원래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행사하는 Z는 자기 채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Z가 원고가 되냐면 자기도 X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X가 변변한 재산도 없으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채권 등을 행사하지 않을 때 보다 못해서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서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원고로. 이 경우가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 담당이라고 해서 법정 소송 담당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런 법에 인정해주고 있는 소송 담당 말고 마음대로 내가 누구를 내 대신 이 원래 돈 받을 관계는 내 건데 네가 좀 나가서 원고해라 라고 그 Z에 해당하는 그 관계를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게 함부로 인정돼서는 변호사 대리원 측을 장탈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런 것들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인정해주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너 내 대신 네가 원고로 가라. 이때 원고로 가라라고 하는 느낌의 뉘앙스로 나올 수 있는 건 대리라는 개념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리는 분명히 자기가 당사자인 거고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건데 이 법정소송 담당은 대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당사자가 되는 건데 즉 X가 원래 당사자가 돼야 될 편이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Z를 내세워서 네가 좀 당사자 되라라는 건데 채권자 대리소송 같은 건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는 법정소송 담당인데 X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Z한테 네가 원고가 돼서 내 채권을 행사하라라고 함부로 인정해주는 것은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장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한번 봤냐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전 조합원이 다 소송에 등장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소송을 맡겨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원고로 등장한다든지 해서 당사자로 할 수 있는 것을 임의적 소송 담당이 허용된 어떤 특별한 판례가 허용된 예로서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장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까지 설명을 했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이렇게 돼서 소송 담당이 설명이 돼요. 여러분이 소송 담당하고 대리하고 구별해야 돼요. 소송 담당하고 대리하고 대리는 분명히 자기가 당사자고 대리라는 민법에서 우리 배운 그런 개념의 관계예요. 근데 소송 담당은 본인이 원래 실체법적인 주체인데 소송에서는 자기가 안 나서고 누군가를 당사자로 내세울 수 있는 제도인데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질문입니다. 이행의소에 있어서는 당사자끼리 특별히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이행의소에서 좀 이따가 뭐가 하나 나오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서 4-56 여건호 그 다음에 단체의 내부 문제 이런 게 등장해요. 이행의소송에서 어제 말했듯이 필수적 공동소송은 그 뭔가 법률관계에 엮여있는 당사자로서 다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했죠. 공동소송 이야기가 지금 먼저 나와서 어려운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적 앞에 또 고유까지 붙어있네요. 고유에 대칭되는 건 유사라는 말이 또 나중에 나와요. 하여튼 필수적 공동소송과 대칭되는 말은 통상의 공동소송까지는 어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통상의 공동소송은 뭐예요? 일반적인 공동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송은 개별이 이제 기본 틀인데 교통사고를 생각해 봤을 때 버스 전복사고의 피해자들이 쟁점되고 있는 은행의 어떤 과실 등이 잘못이 있느냐 등이 쟁점이 되니까 같이 소송을 내겠다면 우르르 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우르르 내는 게 꼭 강제되어 있지는 않아요.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데 우르르 같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법률관계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다 같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반드시라는 의미에서 필수적. 이 필수적 중에는 실제는 또 나중에 가서 보면 고유 필수적, 그 다음에 유사 필수적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개념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러한 필수적 공동소송 내지는 여기서 지금 고유자 붙여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측면에서 좀 아까 설명했듯이 다 같이 내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이 없게 돼요. 다 같이. 왜 그랬어요? 우리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예 하나 설명한 게 뭐였었어요? 조합관계의 어떤 재산권 관계는 합의관계로서 지분은 있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어떤 재산에 대해서 중간에 몇 명은 져가지고 뺏기는 꼴이 되고 나머지 구성원은 유지하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구성원은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다 이기고 질려면 다 뺏기고 이렇게 합의력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분쟁이 휩싸였을 때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려고 한다든지 거꾸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전원을 다 같이 걸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 전원을 걸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조건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이 여기서 왜 당사자 적격에서 나오느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편 단체의 내부 분쟁, 단체의 내부 분쟁이라는 챕터는 왜 나오느냐? 원래 단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은 분쟁이 터지면 이 조직 자체가 우리가 민법에서 법인,
그 다음에 소송법에서 당사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조직이 분쟁이 터졌을 때는 외부와 싸움을 할 때는 조직 그 자체가 당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되는데 조직 내부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조직 내부 싸움. 그래서 어떤 회사가 돈 빌려도 못 받으면 또는 물품 내면 못 받으면 그 회사 이름을 내면 되는데 거꾸로 회사 내에 어떤 이사의 선임 등이 여러분이 상법상 주주총회 어떤 데서 이사 선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원고 누가 피고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터져요. 단체의 내부 분쟁에 있어서는 그 이사의 예컨대 선임이 문제될 때는 가장 당사자가 돼야 될 사람은 자기 억울함 변명 자기 하소연을 표현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사 선임이 문제가 돼서 삼았을 때는 상법에서 여러분이 보면 또는 거기에 써있듯이 그런 경우에도 그 회사가 피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는 일부 사람들은 회사 말고 자기가 지금 선임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삼아서 잘려야 될지도 모를 그 사람한테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해야 될 소송을 수행시켜서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 즉 당사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겠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단체의 내부 분쟁도 그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더라도 소송상 회사 자체를 삼아야 된다는 게 일반론이긴 한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예컨대 이사 선임 결의 등을 문제 삼을 때는 그 해당 이사가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의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사자 적격 소송 수행의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당사 능력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서 당사자로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최종적으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이 당사자의 그 절차 보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판결이 내려진 효력은 당사자한테 미치니까 자기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지금 이 판결의 결과를 친다고 여러분이 A 맞느냐 F 맞느냐 C 맞느냐는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사자가 돼서 판결 판결인데 당사자도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판결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게 218조 판결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이에요. 한편 판결의 효력을 그렇게 받으려면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채 나쁜 결과, 예컨대 나쁜 판결 효력을 받으려는 건 황당하니까 적어도 여러분한테 F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F 맞을 만한 어떤 것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딴 사람이 뭔가 억지로 놓은 일을 가지고 내가 F 맞으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한테 절차 보장을 주고 그 판결의 효력을 수용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등장해서 절차 보장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사 해임 같은 것에 있어서는 결국 판결의 효력이라는 의미는 이사가 자기가 됐다가 선출됐다가 잘려야 되는 것의 운명인 그 이사한테 그런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변명의 기회를 펼칠 기회를 보장해주려면 그 사람이 당사자 적격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의 문제제기예요. 근데 실제 꼭 읽어보면 알겠지만 회사 자체만을 기고로 삼지 그 해당 이사를 삼을 필요 없다는 게 일반론인데 나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 통해서 그 자기가 지금 자기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그 이사한테도 주체성을 인정해서 당사자 적격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까의 문제제기가 부분에서 잠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행해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의 문제예요. 이해됐겠죠? 반면 확인해소의 경우는 당사자 적격은 소의 이익과 완전히 같이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소의 이익 때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형성해소는 당사자 적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성해소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형성권 배웠는데 민법에서 형성권은 그냥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꼭 소송서 허락하라 그런 게 없는데 민법에서 실제법에서 반드시 그런 형성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송상 재판에 의해서 거둘 수 있도록만 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한다. 여러분이 의사표시로.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 혼인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형성적인 결과가 당사자의 의사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배치해 놓은 것을 형성소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배치해 놓을 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딱 못 박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 때 당사자격서 얘기했듯이 혼인 취소는 그 촌에서 원로 할아버지한테는 주고 있지 않고 형제들한테는 혼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예컨대 뭐 근친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네 할아버지는 도덕적이나 뭐 이런 어르신으로서는 혼내줄 수 있지만 소송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형제지간에서는 뭔가 법이 약간 이해관계를 인정해서 그랬는지 그 형제한테 가까운 친척 간의 혼인 같은 경우에 취소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법에서 부여한 것에 따라서 그 형제들이 원고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 원로 할아버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소송은 실제법에서 판결을 통해서 형성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묶어놓으면서 원고 내지는 피고가 대부분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행의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주장 자체에서 판단되니까 또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형성소송은 그 형성소송이라는 그 성격에서부터 벌써 소송으로 판결로 그 형성적인 결과를 거두도록 배치한 거기에 원고 내지는 피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 확인소송은 이게 무한정하게 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결국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이익과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이 프리일치 관계가 뚜렷하게 제일 나타나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당사자 적격의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주장 자체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데 이행해소 중에 그래서 소외이익으로 이제 당사자 적격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소외이익으로 갔더니 소외이익도 그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죠. 주장 자체에 의해서 자기 돈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외이익이 있는 거예요. 주장 자체에 의해서 내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분쟁 해결을 해줄 필요성이 생겼으니까 소외이익이 있어요. 근데 주장하는 와중에 보니까 현재 이행해소랑 이행해소 중에 장래 이행해소라는 개념을 하나 거기서 설명하면서 장래 이행해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소의 이익이 하나 등장을 해요. 장래 이행해소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 있냐면 그 이야기가 소의 이익서 250면 역번호 4-72 역번호 4-72 250면 하면 장래 이행해소라고 해가지고 251조에 보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소의 이익이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의 이익. 이행해소는 아까 당사자 적격에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주장 자체에서 따지면 되고 주장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는 권한에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 자체에 의해서 돈 받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적격 통과예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 이행해소에서 큰 문제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소외이익, 그 표리일체 관계에 있는 소외이익도 그럼 당사자 주장에서 나 돈 못 받아서 억울하다라는 것만으로 소외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돈 못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시점에 돈 못 받아서 억울해야 되는데 실제 변제기가 다음 달로 한 달 연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번 달 마감해서 갚아야 되는데 뭔가 한 달 연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다음 달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연기해서 다음 달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 어느 경우이든 지금 시점에서 돈 받겠다라는 것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없다. 변제기 가봐서 안 갚으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나오죠. 변제기 지났는데 안 갚고 있고 그 이유가 뭐 빌린 적 없다든지 뭐 이런 싸움이 돼서 그때 소송 내는 건 좋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음 달 전날에 갚으면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장래 이행을 바라는 청구는 주장에 의해서 아무리 자기는 무언가 이유 때문에
다음 달 변제기가 오는 것을 지금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 다음 달 가봐서 안 갚으면 그때 내라. 극단적으로 지금 네가 내고 있지만 변제기 전날까지 갚아버리면 분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이행의 소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지금 뭔가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 거다. 근데 그럼 이 조문이 왜 있냐? 당연한 얘기인데. 거꾸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변제기가 아직 오지도 않은 다음 달 일을 소송을 내는 것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그럼 장래냐 현재냐는 사실은 소 내는 시점은 아니고 소를 내서 판결이 나오는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어디예요? 변론 종결시. 소송을 내서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선고하는데 그 변론 종결한 시점에 아직 갚아야 될 시점이 아닌 것으로 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장래 여부를 따져서 장래에 이행기가 있는 것은 아직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없지만 뒤집어서 그건 당연한 건데 뒤집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 지금 시점에서 즉 변론 종결 시점에서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제 다음 달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 드레스를 맞춰놨는데 지금 벌써 결혼 드레스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되면서 그때 가봐서 결혼식장 가려는데 전날 드레스가 안 와서 소송 내기는 너무 늦었어요. 벌써 지금 싸움의 전개가 이거 드레스를 그때까지 해줄 자기는 의무가 없다는 등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싸움에서는 지금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서 과연 그날 드레스를 제일 잘 제작해서 줘야 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성이 지금 시점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다툼의 내용에 비춰서 변제기가 왔을 때도 그러한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지금 시점에서 해결해주는 필요성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면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작동을 할 때 그게 현재에 대해서 장래 이행의 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251조와 관련해서 이해되겠죠. 여러분이 실제 판결문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식의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땅이나 집을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불법 갑의 주장에 의하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동산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는 점유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점유하고 있어요. 뭐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장기 임대를 받아서 지금 임대차가 유효한데 왜 돌려달라고 하느냐. 임대차 기간까지 쓰겠다. 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끝났다든지 너는 내 땅을 지금 무단히 쓰고 있다든지 해서 갑이 을한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해요.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뭐를 청구하냐면 사용료를 받으려고 해요. 내 거 있으니까 네가 불법으로 내 땅을 내 부동산을 사용하니까 그 월세 정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라 라고 하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침탈하고 했을 때 이쪽에서 소송을 어떻게 내냐면 요것만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처분권조에서 그렇게 심플하게 내도 되지만 보통은 반환하라 플러스 뭐를 내냐면 최종적으로 반환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예컨대 그 임대료가 월 한 50만 원 정도 책정될 수 있다면 월 50만 원을 나중에 나한테 넘겨줄 때까지 자기가 받겠다고 소송을 내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에 대한 인도 및 월 50만 원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내요. 다 그러니까 이 A 부동산을 반환하라. A 부동산 인도 및 월 50만 원 상당의 손해금을 언제까지? 인도시까지. 요게 포인트예요. 인도시까지. 인도시까지라는 건 언제요? 실제 네가 나한테 줄 때까지. 그럼 봐보세요. 변론 종결할 때 내려진 판결이 실제 피고가 그 다음 달 언제
돌려줄지 모르니까 그 돌려줄 때까지 차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종결한 때까지는 판결문이 결론을 종결하고 나오는 판결문의 내용은 이때까지는 요걸 기준으로 현재인데 결론 종결 시부터 실제 언젠가 인도할 때까지 요 사용료조에 월 50만 원을 내라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장래이행 부분이에요. 장래이행. 근데 그런 판결이 가능한 것은 그런 청구 내지 그런 판결이 가능한 것은 지금 피고 측이 점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 말이 맞으면 금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원고 측 얘기가 맞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금원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싸움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승패는 장래까지 이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론 종결 시 이후 부분에서 그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류의 청구에는 장래이행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장래이행 부분이에요? 변론 종결 시부터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서 그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가 원고한테 항복하고서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 사용료를 내놔야 된다 라고 청구하는데 그 넘겨줄 때까지라는 부분에서 정확히 이쪽에서는 변론 종결 시부터 넘겨줄 때까지가 장래 부분이에요. 장래. 현재냐 장래냐는 어딜 기준으로 한다? 변론 종결 시, 즉 판결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의 이야기. 그래서 곧잘 그런 장래 이행 판결이 내려지는데 하여튼 특수한 경우이긴 해요. 그래서 현재 이행의 청구에 있어서는 특별히 당사자끼리 문제 안 되고 특별히 소외이익이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재 변론 종결시라는 기준 시점의 현재 말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소의 이익이 한 번쯤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인정되면서 그런 판결이 가끔가다 있게 된다. 이해되겠죠? 장래 이행의 소 내지는 장래 이행 판결 이 부분이 소의 이익과 관련된 251조의 조문이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장래 이행이라는 말이 현재 이행과 장래 이행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이에요. 변론 종결 시점이에요.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얘기들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런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진 거예요. 질문이요. 질문. 다시 돌아와서 4-56쪽 여건을 보면 특수한 경우에 고유필도 소송과 단체의 내부 문제를 이야기했고 4-57면 보면 제3자 소송 담당을 이야기하고 법정 소송 담당에 있어서 채권자 대인 소송이라든지 여러분 또 상법에서 배우는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지 친족 상속법에서 배우는 어떤 검사라든지 인지청구에서 예를 들어 파산법에서 배우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간전이라든지 이런 게 법정 소송 담당이다. 한편 그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소송 담당자가 되는 경우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송 담당자가 등장하는 즉 대리인으로 치면 임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할 거냐의 문제에서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사 대리 원칙과 관련해서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가 나름대로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할 우려의 탈법성이 없고 무언가 필요성 때문에 이때 필요성은 예컨대 조합의 경우에는 당사 능력을 부정해서 조합 자체가 당사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전 조합원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시행하게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제거해줄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즉 업무집행조합원은 자체도 조합원이니까 순수한 제3자를 브로커로 쓴다는 개념이 이미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보이니까 변호사 대리 원칙을 간탈할 우려 없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로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의 개개의 구성원이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 소송을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시킨 그런 류의 결과를 얻는 데 대해서 판례가 그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4-60의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수송 요건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면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거죠. 부적법. 그럼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 보세요. 이 채권자 대리 소송에
성질이 지금 계속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반대 유력설도 있는데 무시하고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보는 게 통설 판례이고 반대 유력설은 다른 입장도 있어요. 통설 판례인데 심리 한결과 요게 지금 사건의 핵심인데 심리를 했더니 이걸 우리가 피보전 채권이라고 그래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피보전 채권인데 요게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결국 Z가 남의 채권을 왜 원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법정 소송 담당이 됐던 계기는 뭐예요? 자기도 X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끼어든 건데 이 사람이 이 채권이 없다면 이 끼어들 이유가 근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3자한테 당사자 적격을 부여한 건 뭐예요? 자기가 요 관계가 떡볶이 사주는 경제적 관계라든지 법대 다니는 친구로서의 감정적, 우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3자가 당사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이 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리하니까 피보전 채권이 없어요. 물론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는 기각되겠죠. 근데 지금 요 채권이에요. 요 채권이. 다시 그림 잘 봐봐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잘 떠올려봐요. 채권자 대위. 실제는 X가 Y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는데 소송에서는 X의 소송 담당자로 누가 등장해요? 이 X 대신 Z가 등장하잖아요. Z가. 그죠? 정확히 말하면 용어 어떻게 불러요? X가 이때는 채무자고 이 X에 대한 Z가 채권자고 Z라는 채권자에 대해서 Y가 제3채무자라고 불러요. 이 개념 설정 이해되겠어요? 채권자 대입권에서 제3채무자는 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죠. 그죠? 근데 이 채권자의 채권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Z가 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고가 된 이유는 즉 Z에게 제3자로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담당을 인정한 건 뭐예요? 요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 관계. 근데 요게 지금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등 제3자로서 남의 사건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즉 당사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설 판례에 의하면 그 채권의 존재가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소유 운명은 소송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니까 부적법 각각시킨다가 통설 판례인데 여기에 반대 유력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물어봐요. 반대 유력설은 이런 경우에 청구 기각을 시켜야 된다. 민법에서 채권자 대입권은 이 Z가 X의 사건을 소송 담당으로 뭔가 대신 능력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보장하는 채권자 대입권이라는 Z 스스로의 하나의 권리. 지금 조합까지까지 통설 판례는 뭐예요? X의 Y에 대한 채권은 뭔가 대신 능력에서 행사한다. 이런 개념을 접근을 했는데 유력설은 이게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민법에서 부여된 채권자 대입권에 의해서 이런 것을 소송에서 행사한 거니까 Z가 설사 이게 존재하지 않든 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든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청구 기각을 시켜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받을 자라고 주장해놓고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 청구 기각되듯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유력설이 있는데 통설 판례는 그 피보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고 요 대의 채권, 피대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청구 기각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겠어요? 요게 소송물인 거예요. 요거는 당사자로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채권일 뿐이죠. 통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게 인정되지 않으면 보통 일반 소송처럼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죠. 요게 인정되지 않으면 특이하게 이행소송에서 당사자격이 문제 안 되는데 채권자에 대한 소송은 이때 요게 당사자격에 의미 있는 어떤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부적법각한 거죠. 이해돼요?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이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해요. 이해 안 되면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지 됐어요? 됐어요? 첫 문제 자주 물어봐. 통설 판례는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시죠. 질문
이해해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뭐 파생되는 거예요. 이 송담대편에 지금 중복재소적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Z가 소송을 냈는데 X가 어이씨 내 채권 갖고 Z가 왜 소송 내고 그래 하면서 X가 스스로 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소송을 내면 어떻게 돼요? 소송하는 상황. 이 사건의 소송물도 X에 와야 되는 이 채권이고 이 사건의 소송물도 X에 와야 되는 채권이니까 상황적으로 앞소송이 진행 중에 두 번째 소송이 진행하면 상황적으로 일단 중복재소냐 여부에 문제가 걸리는데 중복재소에 걸린다. 왜? 앞에 거는 원과 누구로 등장하냐면 여기서는 원과 Z로 등장하는데 실제 사건은 X에 와야 되는 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 근데 X가 스스로 하려고 했어요. 중복재소가. 이 사건의 결론이 요거는 나서 확정됐는데 X가 이렇게 두 번째 2차적으로 소송내면 무슨 국면이에요? 앞 사건이 확정됐는데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면 기판력 국면에서는 여러분이 민법 수업 배운 저번 시간에 얘기한 유명 판례가 기판력이 걸리느냐 보면서 무조건은 아니고 218조가 조문은 있지만 218조 사망에 관련된 조문은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고 결정적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X가 Z가 낸 채권자 대리 소송의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여 판결의 교육을 받는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75년도 전화가리쳐 볼게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설명도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될 판인데 이미 맛이 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돌아. 지금 거의 자장가가 되고 있는데 강력한 자장가. 잘 봐. 중복재소 국면과 기판력 국면 설명해봐. 중복재소 국면 설명해봐. 말을. X와 Y가 채권 관계에 있는데 Z가 채권자 소유권을 행사해서 X와 Y에 대한 채권 관계를 자기가 원고가 돼서 자기가 원고한테 누구를 피고로 Y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별도로 실제 이제 문제가 됐던 채권의 주인공이었던 X가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중복재소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통설 판례는 중복재소에 걸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판력 국면 설명해요. Z가 이겼던 졌던 판결이 내려져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판결의 확정의 본격적인 소송물은 Z의 사건이 아니고 실은 X에 와야 된 채권의 전부죠.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확정이 됐는데 2차적으로 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니까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기판력 국면에서 걸린다 안 걸린다 해서 실제 판례는 그냥 걸린다는 아니죠. 알았을 때 하나에 걸린다고 결정적으로 75년 전화 실제 조문적인 해석에 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8조 사망에 의해서 무조건 걸린다가 조문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판례가 무조건 걸린다라고 하지 않고 X라는 그 껴있는 사람의 절차 보장을 생각해서 알았을 때 하나요.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알았을 때 하나요. 왜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알았을 때는 앞 사건에 있어서의 뭔가 통계를 자기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었는데 몰랐을 때는 전혀 손도 못 썼는데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자기 재산, 자기 채권에 대한 판결이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 앞 사건에 판결이 있다는 건 정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 X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전제한다고 Z가 Y를 상대로 낸 것의 채권의 주인공은 실은 자기인데 자기도 모른 채 뭔가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혼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절차 보장을 투입을 해서 X가 이런 거를 알았을 때는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뭔가 X가 통제를 한다라든지 했었을 텐데 전혀 모른 채 손도 못 쓰고 있었는데 학점을 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인공인데 자기 이름으로 F라는 성적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 한번 멋있게 A 맞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 너 옛날에 F 맞았어. 이거 안 돼. 설명 실패. 알았을 때 안 해요. 자기 이름으로 뭐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자 그럼 설명 실패한 김에 누가 등장해서 자기처럼 막 해놨는데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기는 수강시절 해본 적도 없는데 민사가 그래서 요번 학기 새롭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만 무슨 누군가 실제는 자기 이름은 아닌데 그러니까 설명 실패한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하네 하여튼 하여튼 자기 이름은 아니었는데 자기의 성적에 해당하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걸려버려.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채권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될 거냐. 이런 문제가 G8력에서는 알았을 때 안에 G8력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겠죠? 질문. 수의 이익에서요. 결론 공정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그 장래 이행의 소를 장래 이행의 소라고 볼 수 있는지 처음 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변제기 오는 것을 냈어. 그것으로는 일단은 장래로 낸 거지만 소송의 진행 경과에서 다음 달 변론기를 잡고 뭐 송달대 하다 보면 충분히 다음 달 정도에는 이미 재판이 무르익는 어떤 와중의 시점이면 결과적으로 장래 이행이 아닌 거예요. 장래 이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는 시점에서 어떻게 냈냐면 보통 이거는 이제 저번 달 지났는데 안 갚아서 내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음 달에 이행기가 되는데 소송은 냈어. 그렇지만 그 경우는 왜 장래 이행으로 안 보냐면 소송하는 와중에 안 갚은 게 이제 그 날짜로 기준으로 갚았냐 안 갚냐가 나왔으니까 그 날짜 기준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시계적으로 그리자면 소를 제기하잖아. 우리가 앞에서 그랬는데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그다음에 뭐 변론기일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열리고 해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는데 소재기 지금 현재냐 장래냐 떠나서 거기까지는 이해됐죠. 소를 제기할 때는 안 갚아서 냈는데 소송하는 변론기일 어떤 도중에 갚아버리면 변론 종결 시점은 갚으려면 이제 끝난 거니까 원고 총각 기각돼.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은 이때 소재기 시점이 3월이고 변론이 4월달 열렸는데 3월 기준으로 변제기 4월달 걸 냈어. 그럼 마치 이게 장래인 듯한 상황은 벌어졌는데 실제 소송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변제기가 됐고 변제기 기준으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가 변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니까 이건 그냥 현재 이행의 소가 된다.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요 뒤에 뭐 7월, 9월, 뭐 12월에 변제기가 오는 거를 지금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현재 이행의 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어서 판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소의 이익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할 거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 요건을 통과하고 가탑다 갚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지.